10시 이후에 출입 제한을 푸는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게 하는 것도 건의가 됐습니다. 우리 재판부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무력하게 보이고 또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성 기사분은 아주 말짱하게 걸어 나오더라고. 음주운전을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약물에 취한 것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피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 손괴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지금껏 사고가 났을 때마다 그렇게 사업주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처벌을 솜방망이로 해왔거든요. 충분히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고, 이제는 그 예방의 계도 기간이 끝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정치권은 오늘도 옥신각신 화려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향해선 국격 꿈꿈, 약속 어음 같은 표현이 나왔고, 또 야당 내 당권 경쟁에서는 스포츠카, 화물차가 화두였습니다. 어떤 흐름을 뚫고 나온 발언들인지 잠시 뒤에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문제가 처음 언급된 것과 관련해서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는 순수하게 중국 내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주권과 영토와 관련된 사안이라면서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我们敦促有关国家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 남중국해에서는 각국이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서 한미 정상의 성명을 반박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지난달 미일 정상이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을 때보다 누그러진 겁니다. 당시 센카쿠 열도와 신장 인권 문제까지 거론되자 중국은 외교적 경로로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성김 특별대표 임명을 비롯한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中方支持有关方开展对话、接触，支持一切有利于缓和紧张、促进合作的努力。 중국 정부는 다만 각 측의 합리적 관심사가 균형 있게 해결돼야 한다면서 북한 측을 배려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해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문제가 처음 언급되기는 했지만 우리의 기본적 입장을 원칙적 수준으로 반영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미일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중국도 이런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서 타이완 문제가 공식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국제 정세가 하나의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중국은 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자국의 국익이 훼손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주변국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향후 한중 관계 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주권 회복과 함께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거리 800km로 제한됐던 족쇄가 풀리면서 마음만 먹으면 수천 킬로미터를 넘나드는 국산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북한에만 집중됐던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한미 관계는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히면서도 중국 국익을 상하게 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공동 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에만
발끈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한중 관계는 더 지켜보겠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 규범을 대단히 잘 준수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방력 개발, 미사일 개발 능력의 향상이 주변 국가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미사일 지침 종료가 주변국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 아닌 주권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비핵산 모범국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북한도 중국의 입장을 봐가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관계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중국 행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제재 해제에도 신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는데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회의적으로 맞던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이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됐습니다. 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대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확고하다며 대북 제재 해제 등도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대화 여건이 조성됐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쪽도 대화와 협상의 길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된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적극적으로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은 아직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실무 접촉에 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모든 역량을 사용한 확장 억제력, 인권 문제 등이 언급된 것은 북한이 거부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철저한 실무 협상과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강조한 것도 북한의 경계심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모종의 비난 담화라든가 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단 북한과 코로나19 대응 협력, 인도적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화 채널 복원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인도적 분야 협력을 이미 비본질적 문제라고 일축한 적도 있어 앞으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사항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오늘 오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관계 수석회의를 열어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점검과 추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5명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만나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정책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로 올라선 이준석 최고위원, 당심까지 확보하겠다면서 대구로 향했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예들이 치고 나가면서 경선 규칙을 둘러싼 중진들의 견제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연소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내로라 하는 중진 후보들을 제치고 압도적 1위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당내 대권 주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중진들은 즉각 견제에 나섰고
신진들은 반박했습니다.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저는 과거의 영광은 좀 뒤로 하고 이제는 경쾌하게 그리고 또 아주 깨끗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기차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되려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원 투표에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예선에선 50%, 본선에서도 70%는 당원 투표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 당권 주자들이 너도 나도 TK를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도 관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만 조사하면 중진이 더 유리할 거라는 주장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도 갈등이 빚어지는 겁니다. 설랑설레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결정은 안 했습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영선의 이른바 이준석 신드롬은 돌풍을 넘어 판을 뒤흔드는 태풍이 돼가고 있습니다. 신구 대결 구도 속에 중진들도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면서 경선 열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 체결로 백신 수급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판단하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밤 10시 이후 출입 제한을 풀자는 건의 등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공급 계획부터 내놓으라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 체결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백신 생산 기지가 됐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후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백신의 생산 기지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쾌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신 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고 판단하면서 이제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백신 접종률입니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자들에 대한 여러 혜택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 밤 10시 이후 집합 제한 조치 해제나 해외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10시 이후에 출입 제한을 푸는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게 하는 것도 건의가 됐습니다. 동시에 당장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백신 이상 반응자를 우선 지원해 부작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낮춰야 한다고도 건의했습니다. 정부 역시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이 있는 만큼 여당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백신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인 하반기 백신 공급과 접종 계획부터 내놔야 한다며 정부의 코로나 대책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상반기에 필요한 추가 물량 확보, 백신 스와프 체결은 없었습니다. 국내 위탁 생산 시 우리는 물량을 얼마만큼 확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긍정적이지만 야당은 비판적인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결국 정부 여당이 내세운 한미 정상회담 성과대로 백신 공급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 항소심 첫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이번엔 법원이 소환장을 누락해 생긴 일인데 재판 개정도 못하고 10분도 안 돼 마무리됐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인 전두환. 재판장이 피고인을 불렀지만 법정안 어디에도 전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예고한 대로였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변호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출석하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에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소는 해놓고 재판은 출석하지 않는 태도에 고소인 측은 전 씨를 법정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전 씨의 불출석은 사법부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재판부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무력하게 보이고 또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기일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법원이 어이없는 실수로 전 씨에게 재판 기일 통지를 누락해버린 겁니다.
애초에 재판부는 전 씨가 이번까지 2차례 불출석하면 재판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탓에 재판 개정도 못한 채 10분도 안 돼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의 착오로 또다시 미뤄진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장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데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시청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자료를 가지고 나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캠프 출신 인사들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를 벌인 겁니다. 시장실 지금 압수수색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자료 오늘 담아가시는 겁니까? 유의미한 자료 있었나요? 은 시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월 1일 이후 두 번째지만 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입니다. 경찰은 은 시장의 집무실과 관련 부서 10여 곳을 포함해 서현도서관 등 모두 14곳에 수사관 18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은 시장이 실제로 부정 채용에 관여했는지 등 혐의 소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 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9월.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박모 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당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 주장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이모 성남시청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냈습니다. 은 시장 캠프 관련 인사 27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등 6곳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으로 인사 관련 간부급 공무원과 전 선거 캠프 종합상황실장 등 모두 39명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성남시가 자격 요건을 캠프 출신 내정자에게 맞게 바꾸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며 부정 채용에 대해 은 시장에게 꾸준히 보고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검찰도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수사 자료를 유출한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 기소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이 YTN 취재 결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로 파악이 된 건데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직접 수사가 가능한 일부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엔 41개 지청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법무부 조직 개편안은 이 가운데 차지지청 10곳과 부치지청 15곳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이들 지청은 앞으로 경찰 공무원 관련 인지사건을 제외하곤 아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요청해 법무부 장관 승인이 떨어진 경우에만 임시 조직을 만들어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장 검찰 일선에선 장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며 거센 반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일선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걸 합법화하는 거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개별 사건의 수사 여부를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란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지청보다 규모가 큰 지검도 전담 부서를 제외한 일반 형사부는 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는 방안이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 추진에 대해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숙제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폐합하고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일선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검찰 조직 개편안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오는 26일 열리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 위에서 작업하던 크레인을 들이받아 60대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현장 안전 신호까지 무시한 채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도로. 인적 없는 길에 갑자기 큰 불꽃이 번쩍이더니 도로 위에 파편들이 흩뿌려집니다. 승용차는 곧바로 불길에 휩싸입니다. 31살 운전자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도로 위에서 작업하던 크레인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나는 모습입니다. 사고 차량은 이곳 3차선에 서 있던 크레인 다리를 들이받은 뒤 50m 정도를 더 밀려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크레인 옆에 있던 노동자 61살 양모 씨는 차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완전히 타버렸는데 운전자 A씨는 충돌 직후 빠져나오면서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여성 기사분은 아주 말짱하게 걸어 나오더라고. 음주운전을 했던지 그렇지 않은 약물에 취한 것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 양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부근 지상 구간에 낡은 방음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30m 앞에 있는 건널목에는 신호수가 있어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승용차는 이를 무시하고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신호수분이 이제 막는 거 안내하시고 차선을 막는 이제 러버캡이라고 하죠. 그거가 이제 설치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하는 곳을 통제하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나왔고 신호 과속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하갖고 그리고 이제 불러내서 조사하려고.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염산을 운반하던 25톤 탱크로리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가 완전히 막혔는데 대천나들목부터 광천나들목까지 23km 구간이 통제됐다 6시간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휘청이더니 난간을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뒤따르던 차도 균형을 잃더니 넘어지고 주변은 온통 하얀 연기로 뒤덮입니다. 새벽 3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천나들목 인근 다리 위에서 SUV가 사고가 난 뒤 염산을 운반하던 25톤 탱크로리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농도 35%인 염산 일부가 도로에 노출됐고 사고차가 차선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천나들목에서 광천나들목까지 23km 구간이 전면 통제되면서 차들은 인근 국도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탱크로리 옆면 전체가 심하게 부서졌고 차량 앞 타이어는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노출된 염산은 3리터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19 구조대의 방제 작업과 사고차 이동 조치가 마무리된 6시간 뒤에야 고속도로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넘어져갖고 하나로 일시지를 묻어갖고 때대로 일신 거예요. 염산이 있는데 그것도 이거 떨어지면은 또 다리도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탱크로리와 SUV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라니 때문에 1차 사고가 난 SUV를 피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가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UV 차량이 고라니를 충격하는 사고로 해서 갓길하고 2차선에 이제 멈춰준 상태에서 그 염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2차로로 진행하다가 파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좌전도된 사고입니다. 염산을 옮기던 탱크로리가 고속도로에서 넘어지면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2년 전 갓 태어난 신생아의 두개골이 골절됐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병원 측의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피해자 아영이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시력과 청력 모두 잃었지만 간호사와 병원 측은 여전히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내던지듯 거칠게 대하는 간호사. 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신생아 학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와 병원장의 재판에 피해자 아영이가 참석했습니다. 두개골 골절 이후 의식은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뇌 조직이 사라지면서 시력과 청력도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 열린 재판에서 간호사와 병원장 측은 혐의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아영이 머리 둘레의 4분의 1인 8.5cm가 골절됐지만 잘못이 없다는 태도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CCTV 같은 것도 설치해놨는데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가 이제 직무교육, 그다음에 그때 뭐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교육도 다 규정대로 다 준수를 했고. 증인으로 나선 아영이 어머니는 사건 당일의 마지막 수유 당시에 신생아가 흔히 보이는 구토 증상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영이가 엄마 품을 떠난 지 몇 시간 사이에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인 간호사가 사건을 숨기는 듯한 정황이 있다고 아영이 아버지는 전했습니다. 밤 시간에 아이가 갑자기 급속도로 나빠지고 자기가 직접 있던 특정 부위를 봐달라고 했을 때는 이미 자기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아는 상황에서 그걸 부인한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고요. 재판부는 구치소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출석이 연기된 간호사의 신문을 다음 달에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상입니다. 네, 아주 미세한 틈만 남기고 상대방 차를 꼼짝 못하게 하는 보복성 주차. 이런 행위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차가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종이 한 장 들어갈 정도의 틈만 남기고 딱 붙어 있는 승용차 2대.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였다간 차를 긁을 것처럼 아슬아슬합니다. 주차를 똑바로 하지 않는 차주를 혼내주겠다며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이른바 보복 주차를 한 모습입니다. 사이다같이 속 시원하다는 응원도 있지만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터에서 배 모 씨는 평소 자신이 굴착기를 주차하던 자리에 누군가 승용차를 대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배 씨는 승용차가 나가지 못하게 차량 앞뒤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커다란 굴착기 부품을 바짝 붙여놓은 뒤 자리를 떴습니다. 얼마 뒤 승용차 주인이 돌아와 경찰까지 불러 도움을 청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배 씨가 스스로 장애물을 치운 뒤 18시간이 지나서야 차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배 씨의 행위가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차의 외형이나 기능에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차량이 손상되진 않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해를 끼쳤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차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재물 손괴죄가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 손괴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지난해 2,400만 대를 넘긴 자동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곳곳에서 주차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큰 건데 보복 주차 외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없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매매 계약처럼 전월세 거래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칫 신고를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나거나 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전월세 거래 정보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일과 계약 금액 등을 신고한 경우만 취합돼 전체 거래의 30%밖에 안 됩니다. 다음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훨씬 더 많은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도의 시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가 대상입니다. 단 고시원 등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저가 초단기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월세를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는데 임대료 인상폭이 종전 임대료의 5% 이내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둘 중 한 사람이 내면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단 계약 뒤 한 달이 넘어 이사한다면 전입신고는 이사 뒤에 따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의 임대 소득 정보를 과세에 활용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겨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올릴 수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과세 자료로 활용됨으로 인해서 또 공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이 임차 보증금의 어떤 자금 출처들을 밝혀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가격 상승의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 1년을 거쳐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과 교사 등이 무더기로 확진돼서 접촉자 수백 명을 방역당국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장소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증상은 없었지만 보육교사 주기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진된 교사가 맡은 반원생들과 어린이집 직원 등을 검사한 결과 원생과 직원, 학부모 등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시는 해당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하고 원생 전체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시내 모든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전체 교직원을 포함한 종사자 전체 3,500명에 대하여 금주 중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충남 아산 온양온천 관광지구 집단 감염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욕탕 3곳과 관련해 손님과 접촉자 등으로 연쇄 감염이 진행돼 아산과 천안에서 80명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우려했던 외지인을 통한 감염보다 가족이나 지인 간 모임을 통한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닷새째 한 자릿수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2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확진자의 상당수는 제주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지인 간 모임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서귀포시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에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참석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안내 문자가 모든 제주도민에게 발송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대구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여새 동안 누적 확진자가 170명을 넘어섰고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유흥주점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 규모가 엿새 만에 170명을 넘었습니다. 종사자 감염은 차츰 잦아들었지만 이용자와 접촉자 감염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입니다. 최초 확진자가 울산 확진자와 함께 대구 지역 유흥업소를 다녔고 확산 속도도 빨라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약 확보 등을 거쳐 변이 여부 자체 검사에 나섰습니다. 또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를 기존 코로나19 환자와 분리 치료해 병원 안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시약 확보 등 준비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이번 주 내에 코로나19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선별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댄스학원, 콜라텍 등에서 감염이 늘고 있는 울산에서는 감염병 취약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단검사 대상은 유흥 단란주점, 홀덤펍, 마사지숍의 운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접객원입니다. 이분들은 불특정 다수 시민들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반복하면서 비수도권 감염이 국내 신규 감염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늘어난 상황. 지자체들은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고 진단검사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등 바이러스 차단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가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경우 확진자 발생률이 90% 감소했고 사망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1,934명 가운데 94%가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80세 이상이 55%, 70대는 28%, 60대는 1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은 경우 확진이 되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회 접종 후 2주가 지난 뒤 감염 예방 효과는 60세 이상 전체에서 89.5%에 달했습니다. 미접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1명이 감염된 데 비해 접종자는 7.6명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입니다. 60대는 90.9%, 70대는 91.3%, 80세 이상은 90.3%의 환자 감소 효과를 본 것입니다. 접종 효과 분석할 때는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해서 분석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어르신들에서는 기저질환을 모두 보유하신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예방접종 효과가 증명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내 2차 전파 예방 효과도 45.2%로 조사됐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다른 가족에게 전파하는 비율이 31%인데 비해 백신을 맞았을 때는 17%만 2차 전파가 이뤄진 것입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지금까지 553만여 건의 예방접종 가운데 2만 4천여 건이 신고돼 0.44%의 신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18세에서 29세가 2.5%로 가장 높고 75세 이상은 0.15%로 최저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148명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가 60명, 화이자는 88명이었는데 이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가 최근 이틀간 236건, 사망 신고는 5명 늘었습니다. 특별관심 이상 반응이나 중환자실 입원 등을 아우르는 주요 이상 반응 사례는 11건이었고 나머지 220건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등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었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지금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모두 24,366건입니다. 접종 후 사망 신고는 누적 153명이며 다른 증상으로 먼저 신고됐다가 상태가 악화해서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총 206명입니다. 정부가 모더나와 개별 계약한 백신 일부가 다음 주 월요일 국내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공급이 잇따를 예정이라 국내 백신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오는 31일 국내에 도착합니다. 정부가 모더나와 개별 계약한 4천만 회분 가운데 일부입니다. 첫 번째 물량이고 허가를 받았지만 또 국가 출하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백신 접종에 공급되는 것은 6월 중순 정도로 이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나머지도 차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맺은 위탁 생산 계약으로 이런 공급 일정은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도입 물량을 국내 물량으로 모더나에서 대체를 해준다 그러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체 공정 세팅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냥 병인만 하게 되면 한 2개월이면 가능해 된단 말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차질 없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106만 회분을 포함해 다음 달 첫째 주까지 556만 회분이 공급됩니다.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약속한 백신 55만 명분까지 더하면 국내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백신의 종류와 시기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접종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애초 다음 달 중순부터 30살 미만 군장병 41만 명에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려고 했는데 정부는 추가될 백신 종류와 시기를 고려해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미 문 대통령의 방미 전에 백신 사절단 파회를 통해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미국 조야의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해서 초석을 다져 놓았습니다. 양국이 백신 글로벌 공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이 백신 협력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네, 해석은 제각각 백신 협약부터 미사일 지침 해제, 또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물이 제법 있습니다. 여권에선 엄청난 성과다 이런 반응이 나왔지만 제1야당의 평가는 비판 일색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코로나 국면 이후에 첫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었고 더구나 마스크를 벗은 대면 회담이라는 점이 일단 눈에 띕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내용이겠죠. 두 분의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교수님? 네. 이번에 성과는 상당히 높았죠. 예를 들면 백신 문제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3건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가 모더나 그다음에 노바백스와 공장을 설립하고 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기술 이전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다른 어떤 전염병이 생기더라도 즉각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많이 이전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상당히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미사일 지침도 42년 만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우주 개발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무력 증강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회담이나 아니면 판문점 회담의 정신과 협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미국 정부의 발표는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를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백신과 관련해서는 사실 백신 수급이 절박했던 문제거든요. 정우영 장관이 한미 순방 이전에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스와프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신 스와프는 절박했기 때문에 장관 입에서도 그런 발언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55만 명의 한국군, 굉장히 바람직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한국군에게 맞춰주는 55만 명 이외에 당장 2분기 내지는 3분기에 우리 목표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화이자나 모더나 양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것이죠. 기술 이전 사실 말씀을 하셨지만 삼성과 이제 SK 노바백스와 이제 삼성이 모더나와 계약을 했지만 이것도 역시 기술 이전과는 실질적으로 조금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완성품을 들여와서 병에 집어넣는
그 부분이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기술과는 그러니까 원액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CMO 부분 그러니까 위탁 생산 부분에서는 세계 2위입니다. 네. 로직이라고 스위스 로직이 세계 1위인데 그 로직이 아마 모더나와 아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네. 기술 이전을 못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섭섭했고요. 아쉬웠고요. 사실 저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회전을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북한 인권법과 또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거리를 뒀던 문재인 정부의 4년을 돌이켜봤을 때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상호 협력하에 나가겠다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은 네.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제가 한 줄 평을 부탁드렸는데 한 12줄 네. 평씩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담 이후 성과도 있었지만 또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이번엔 여야 원내대표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차가 아주 뚜렷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떤 표현들이 나왔을까요?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호들갑을 떨 만큼의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광부회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네. 먼저 윤호중 원내대표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뭐 국격이 뿜뿜 엄청난 성과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여권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반전을 좀 노리는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런 걸 좀 고려한 발언들일까요? 뭐 그렇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었죠. 저는 뭐 이종근 평론가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성과가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백신의 어떤 그 허브 역할을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개발하고 이러면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백신 개발하면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액이 들어오면요. 그 회사 사람들이 들어와서 원액만 주고 알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문제도 일정 부분, 물론 원액을 생산하는 문제를 완전히 줄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하고 그다음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 공유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차후에 기술 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런 삼성이나 SK가 백신 어떤 생산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컨대 한 돈 1도즈당 한 1달러에서 2달러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SK나 삼성이 개발을 하게 되면 생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경제적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 자꾸 백신을 많이 안 가져왔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물론 이번에 회담에 가서 백신을 더 많이 가져오면 그것도 좋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백신 공급은 아무 차질 없이 계속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고요. 55만 명 분 들어온 것도 사실 55만 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더 많이 가져오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이번에 보여준 성과로 본다고 하면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사일 기준도 그래요. 미사일 지침 같은 경우도 42년 동안 우리가 80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지침이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사일 개발도 할 수 있게 됐고 또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나 이런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북한은 지금도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싱가포르 회담이나 판문점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동의해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진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백신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논쟁을 할 이유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에서 많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삼성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말 기술 이전이 아닌 어떤 상황은 뭐 명백하니까요. 그건 이제 사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원래 이 저작권 특허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개발을 하려면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특허만 갖고 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직접 와서 정말 모든 단계를 전부 이 기술 이전을 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뭐랄까요 그 파이프라인이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이 이 백신밖에 없어요. 화이자는 그래도 다른 어떤 의약품에서 나니까 그러면 그만큼 투자한 만큼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 한 1, 2년 내로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어떤 상황이니까 좀 단기간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도 사실 기술 이전이 힘들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사실 싱가포르 합의와 그다음에 그 이 하노이 회담의 정신을 잇겠다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성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는 좀 생각할 거예요. 그 부분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들어가서 상당히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좀 의외로 보시나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문일답에서 사실은 그 철저하게 보충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핵무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긴장 완화할 건지 그것은 국무장관 등이 외교적으로 협상한 게 있어야만 내가 인정을 하겠다라든지 북한과 마주 앉기 위해서 우리 팀이 북한과 만나야 될 것이다. 즉 바텀업 실무자들이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무엇인가를 결정해 온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 김정은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회담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무엇인가를 내놓아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백신 문제는 기술 이전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기술 이전이 되면 제일 좋죠. 우리가 백신의 원천 기술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건 단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방미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MOU를 맺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백신을 들여와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 공정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백신이 우리나라 생산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근데 기술 이전까지 이루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의 백신이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아지고 지금 4개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모더나까지 들어오게 되면 5개. 그 부분에 5개. 그럼 5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못했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의 관계도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될 수 없죠. 워낙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북미 간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정상회담은 끝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권 입장에서는 이번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임기 말의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어떤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물론 이건 정상회담 이전에 조사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이걸 토대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음에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지금 국정 수행 평가에 관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반영된 결과를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어쨌든 대통령이 가서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55만 명분에 대한 백신 확보 문제도 물론 더 많은 걸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민들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번 방미 성과를 또 청와대에서도 5당 대표와 좀 공유하자 이런 의미로 또 간담회를 모레 갖기로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독자적인 어떤 그 만남을 또 제안도 했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의사를 밝혔죠. 한미 성과에 대해서 아마 또 설명하는 기회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정의당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당 대표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것 같고요. 예. 저도 사실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노태우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직전까지 해외 순방만 하면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 뉴스타파라는 매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까지 13번의 이 해외 순방을 했는데 무려 9차례나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그런 그 데이터도 있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기사에서 해외 순방이 지지율을 오르는데 언제나 그 작용을 해서 집권 후반기 내치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늘 모든 그런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 가기를 원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이번에 뭐 당연히 지지율이 오를 텐데 중요한 건 어떤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공동 성명을 그대로 어떻게 이행하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지지율의 그 추후의 어떤 이 추세선이 나타나겠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당은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전회숙 특별위원장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10시 이후에 출입 제한을 푸는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게 하는 것도 건의가 됐습니다. 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한 안들을 좀 화면에 띄워주시죠. 일단 접종을 완료하면 밤 10시 이후에 시간을 좀 풀겠다. 이게 가장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그러니까 점이 보이세요? 접종 완료자들에 한해서 밤 10시 이후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 그리고 자가격리 면제는 지난번부터 논의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백신을 우선 접종하자,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중시설 이용을 영업시간,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도 백신을 맞는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을 영업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면 영업을 또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먼저 맞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백신 접종을 해서 안전한 가운데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물론 방역 수칙은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지만요. 그리고 네. 이제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백신을 좀 맞는 걸 주저주저 하신 분들이 일정 부분 더 백신을 접종하려는 의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대목에 대해서도 공급 계획부터 내놔라. 역시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백신 수합 후 체결이 안 돼서 물량 확보 못하지 않았냐,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사실상 이 물량이 확보됐는데 접종을 하겠다는 그런 예약률이라든지 또는 의사가 굉장히 낮아졌을 때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오하이오주에서는 막 복권을 주고 그다음에 뭐 데이트 앱도 만들고 맥주를 주고 뭐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더 중요한 건 신뢰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접종률이 높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 당장,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접종 계획이 있을 때 당신은 맞겠느냐라는 질문을 전 세계에 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좀 초기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한 44% 정도 되고 영국이 78%, 또 유럽의 각국이 한 50% 내외인데, 이유는 사실 조금 더,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고 또 네. 부작용으로 인한 어떤 사고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직접적으로 인과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밝혀주는 것이, 그런 어떤 과정이 이런 인센티브보다 더 지금 절실한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인센티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 보다 더 좀 주력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덧붙이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 제가 꼭 지적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왜 언론 탓만 하냐고 하지만 일부 언론들이 너무 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저는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백신 관련해서 또 이 감염내과 관련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기사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론사 기자들도 물론 열심히 취재하시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의사들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부 언론들이 저는 너무 이걸 부작용 부분이나 아니면 백신의 어떤 위험성 부분만 강조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다시 한번 제안드리지만 언론들은요, 의사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기사를 써주면 좋겠어요. 백신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의사들은 나와서 백신의 안전성을 다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불안감이 자꾸 증폭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좀 맡겨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정치 뉴스 자막이 참 화려하더라고요. 앞서 뭐 국격 뿜뿜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권 레이스가 그만큼 고조되면서 자동차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나이트 포커스 시간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돌풍, 바람 여기까지 좀 많이 거세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한길리서치로 전 기억을 하는데 처음으로 그 당대표 후보들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를 발표했을 때 당시엔 제가 기억하기에는 나경원 후보가 네. 1위였고 이준석 후보가 2위였는데 지금 그게 역전됐습니다. 거의 2배 차이로 올라갔어요. 거의. 그렇죠. 예, 거의. 여론조사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예. 있지만 그러나 뭐 조금 그렇게 좀 벌어지는 어떤 상황입니다. 이건 그만큼 지금 회오리 바람처럼 불고 있다. 그러니까 흐름이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대응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호영이라든지 김웅 이 두 후보는 사실 여론조사 발표 전까지는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됐었던 부분. 이에요. 그래서 마치 지역 영남대 뭐 수도권 이런 어떤 구도 지역 구도처럼 사실 흐르다가 이제는 완전히 세대 교체 구도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친구 세력으로 예. 세대 교체 흐름으로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세대 교체론으로 확대되면서 궁극에는 저는 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도 지금 대권 후보로 박영진 후보 같은 경우도 97세대, 90년대생의 70학번, 70학번 이후 이런 어떤 흐름들이 저는 중요한 건 결과가 막 당선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우리 그 국회 내에서 이런 그러니까 흐름들, 예를 들어서 20대에서는 97세대가 19명에 불과했는데 21대에서는 42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대개 면면을 보면 지금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즉 뭐 그 여당 같은 경우는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97세대고 네. 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의 권은희, 시대정신의 조정훈,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김은혜, 뭐 지금 김웅 또 조수진, 허은하 이런 세대 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이들이 드디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그 이전 세대 기득권화되고 있는 86세대에 사실은 좀 굉장히 경종을 좀 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굉장히 주목되고 이들이 만약 그 추후에도 상당한 어떤 그 영향력을 또 활발한 어떤 활동으로서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이번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를 설명하시면서 86세대에서 97세대로 좀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정치권 전반으로 녹여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앞서 세대 교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 그걸 현실화시키기에는 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당심을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예비 경선도 50대 50이잖아요. 50%는 예. 당원들이고요. 50%는 일반 시민인데 일반 시민도 보수적 성향의 시민들만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한 걸로 보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심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특히 본경선에서는 70% 30%예요. 그렇다고 네. 하면 당원들의 목소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일반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본경선까지 나가서 본인이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젊은 층에 대한 지지를 어느 정도 끌었으니까 이제는 TK 지역이나 아니면 당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진들까지 마음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TK 지역을 찾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럼 TK는 사실은 당원들 중심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많은 당원? 그럼요. 네. 가장 많은 당원이 있는 거고 TK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대구를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TK 지역을 끌어안지 않고는 거기서 지지를 얻지 않고는 사실
사실 대표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이런 일반 시민들의 지지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남 지역에 있는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결국은 이제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걸 달성한다고 하면 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게 만약 이제 어려워지면 사실은 좀 지금의 이런 구도 바람이 끝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잠깐 그러면 여기서 주자들 얘기 직접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지라는 표현이 맞겠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방금 전에 진행자께서도 언급하신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김동연 부총리 아니면 안철수 대표 이런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요. 그분들에게 저희 당의 비전과 일정을 제시하고 그분들이 동참하기를 권유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정 주자를 위해 가지고 당의 원칙을 뜯어볼 수는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제가 철학을 공유하고 같이 공유한 비전이 많다 하더라도 이번에 전당대회 참여할 때 제가 유승민 의원에게 따로 상의를 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사실은 이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정말 이번 대선을 가는 길은 아주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어제 발언을 보니까 이 시정이 바쁠 텐데 정치 이야기를 하시고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 쪽에 아직도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당대표가 좀 본인에게 편하고 만만한 당대표가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나온 두 사람의 언급만 나와도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어부터 여쭤볼게요. 앞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 부분을 좀 의식하고 전당대회 참여할 때 유승민 의원에게 따로 상의드린 부분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이런 신예 주자 사이에 유승민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준석 후보 말고 김웅 후보가 막 김웅 의원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네. 유승민계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당내에서 여기에. 이른바 유승민계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봐야죠. 예. 지금까지 어떤 전당대회는 늘 친이계야, 친박계야 뭐 이런 가름이었어요. 지난번까지도 네네. 그랬습니다. 누구는 친박계에서 나왔고 누가 밀고 있고 근데 이번에 친이, 친박이 없었어요. 누가 친박이고 누가 친이고의 어떤 문제보다는 세대 교체론이 나오고 영남 비영남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의원들이 이제 유승민 의원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 뒷배가 유승민 의원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 보면 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바른정당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재선 의원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네. 사실상 뭐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당에서 얼만큼의 정말 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을 것인가. 또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어떤 원래 이 고향인 대구에서도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의 뒷배라는 것이 이 당에서 얼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뭐 정말 분석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저 그냥 이게 누구 사람 이게 누구 사람이라는 식의 어떤 그런 편가름이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나경원 전 의원이 또 오세훈 시장 언급을 했어요. 정치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만큼 원희룡 지사라든지 오세훈 시장 등이 좀 신예라고 해야 될까 이런 당권 주자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걸 의식한 발언일까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본인의 이제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선거에 많이 도와줬어요.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젊은 세대들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 차원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또 이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늘 당 안에서 개혁적인 성향의 모습을 보여왔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신의 또는 개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와 사실은 지금의 행동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결국 오세훈 시장이나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서 주류라기보다는 뭔가 개혁적인 부분들을 좀 시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분이고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선거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도움을 줬던 부분
부분에 대한 보답 부분 이런 부분이 함께 모아지면서 결국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시간도 많으신 것 같다. 시정도 바쁘실 텐데 이런 훈수 두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직격탄을 날렸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어떤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견계 또는 뭐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견제 일환으로 본인을 화물차에 비유하기도 했고 또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는 스포츠카라고 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신경전 좀 어떤 부분이 눈에 띄세요?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나 전 의원을 향해서 노후된 경유차다 이런 좀 거친 표현도 썼는데요. 저는 굉장히 흥행이 잘 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비난을 한다거나 또 어떤 특정한 그런 그 발언들을 해서 서로 상처를 입는다거나 하지 않고 뭐 자동차와 관련돼서 화물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지금 이 당대표가 대선 직전에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한 게 아니냐. 네. 굉장히 짐이 많거든요. 자기를 지금 막 이렇게 돋보이기보다는 당의 후보들을 중심으로 돋보여야만 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아마 화물차를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뭐 9인승 카니발 아니면 뭐 전기차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세대교체론을 이야기한 것 같지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교체론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신산 총재 시절에 40대 기술론을 얘기했던 45살의 김영삼 의원, 그다음 46살의 김대중 의원, 그다음에 이천승 의원, 48살의 이천승 의원 등 이렇게 40대로 교체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그들에게는 사실상 시대 정신이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컨텐츠가 있었고, 근데 실제로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려면 이준석 후보나 혹은 김은혜 후보나 김웅 후보나 또 저쪽 그 민주당의 박용진 후보가 정말로 컨텐츠가 있느냐. 그래서 정말 86 그룹을 이렇게 견제하고 또 그들을 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철학이 있느냐, 시대 정신이 있느냐. 그것을 아마 유권자들은 판단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런 때 아닌 자동차 설전에 조호영 전 원내대표는 어떤 차종이든지 운전자가 중요하다라는 말로 좀 상황을 정리하는 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국민의힘 관련해서 끝으로 지금 보면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중진과 신인의 대결이다라고 이제 요약이 되는데 이번 경선 이후 좀 대선 전국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은 좀 더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신진 세력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하면 저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지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대선에서 저는 중요한 좋은 어떤 이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왜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경선하는 룰 자체가 70%에 30%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심의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예. 당심이 지지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도 국회의원 한 적 없지만 다선처럼 오랫동안 10년 동안 정치 활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진이라든지 아니면 TK 지역 이런 지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끌어낼 거냐. 지금의 분석으로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예.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래서 전망을 개인적으로 해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전을 하겠지만 대표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제 개인적인 제 견해를 뒤엎고 만약 윤석 전 최고위원이 만약 된다고 하면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대선에서. 왜냐하면 저렇게 젊은 사람이 예컨대 대표가 돼서 당을 이끈다. 그리고 새롭고 뭐 이렇게 쇄신적인 어떤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대선에서 많은 부분 이점을 가져올 걸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도리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중진이 이제 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중진 같은 경우는 당내 지지 기반이 넓기 때문에 중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쇄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예컨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성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영남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도로 한국당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과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대권 레이스도 잠깐 지지도 적합도 조사 결과를 놓고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양강 구도인데 어떻습니까? 뭐 모든 적합도 조사를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무선 ARS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고 있고요. 네. 또 전화 면접, 실제로 전화를 걸어서 그 상대방에게 의사를 듣는 그런 그 방식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 뭐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그 실제로 어떤 사람과 목소리를 나누면서 내가 어떤 걸 지지하고 내가 어떤 성향이고 이걸 일일이 말하는 것을 꺼려한다. 뭐 그게 이런, ARS 방식인 거죠? 이게 전화 면접. 전화 면접. 그러니까 전화 면접에 있어서 보수층들이 예. 적극적으로 사람과의 어떤 대화에서 어떤 실제로 ARS가 아니라 사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나한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예. 실질적으로 대답하기 싫어한다라고 해서 이제 샤이 보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전화 면접에 많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내놓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어떤 차이가 아니라 결국은 양쪽 다 이재명, 윤석열 이 두 사람의 양강 구도를 뜻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그런 후보들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앞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도 자체가 양강 구도로 지금 그러니까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꽤 오랫동안 지금 횡보를 지금 보이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금 더 확실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네. 딱 지금 5월 달입니다. 2007년도에 11월에 그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2007년 5월 지금의 가장 이 지지율이 높게 나온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손학규 지사입니다. 바로 한나라당은 막 탈당을 해갖고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의원 예를 들어서 정동영, 뭐 한명수 이분들이 지금 막 대권 주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쪽 당에서 막 탈당해갖고 한나라당에서 탈당해서 지금 이쪽 당으로 갈까 무소속으로 갈까라고 이야기되던 손학규 지사가 25%로 가장 앞섰거든요. 그때 결과가 이명박 후보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된 그 선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서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어떤 여론조사 방식에서 좀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전화 면접이냐 아니면 이제 자동응답 면접이냐, 자동응답 방식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둘 다 양쪽 다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그럼 네.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 조사 다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강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돼 나갈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출마에 대해 대권 출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 없고 네. 검증이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 검찰총장으로서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지도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윤 전 총장이 과연 이제 공식적으로 대권 출마를 선언하고 본인이 이제 후보로서 여러 가지 발언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랑 검증이 시작돼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점이 또 한 번의 이런 변화를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하는 부분, 또 양강 구도가 깨질 거냐 계속 갈 거냐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야 지금 유지되어 온 이 정도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돼 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다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의 변화에 따라서 이 지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3, 제2, 제3의 후보들도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건 변수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결국은 대선판에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막 든 생각인데 우리가 대선 레이스 하기 직전에 국민의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론 앞서 적합도 조사에서는 주로 여권 인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6월 11일이 전당대회잖아요, 국민의힘. 그걸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거취, 자명이 그 이후에 좀 멈출 거라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게 사실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때를 놓친 봉황은 닭보다 못하다. 때를 잡아야 봉황이 되는 것이다. 네. 때를 놓치면 닭이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뭐 7월 설도 있고 9월 설도 있습니다. 네. 그 정치권에 진입하는 게. 그런데 만약에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도 아무런 어떤 정치적인 모션이 없다면 중요한 건 이 전당대회를 왜 하는 거죠? 전당대회 하자마자 바로 대선 레이스로 돌입하거든요. 그리고 네. 뭐 3% 뭐 5%에 불과하다지만 이 상품들이 이
전부 다 진열대에 올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서로 경쟁을 벌일 겁니다. 네. 당대표 선거에서도 지금 오늘 재밌잖아요. 뭐 화물차니 스포츠카니. 근데 대권 후보들이 만약에 전쟁을 스스로 경선을 위해서 벌인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이 초점이 가버릴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총장의 그 신비주의는 점점 빛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뜻이 있다면 6월을 넘겨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얘기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윤 총장이 자꾸 이렇게 시간을 늦추는 것은요, 본인 지지율을 어느 정도 까먹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빨리 결정하고 나와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요, 자꾸 신비주의적에 빠져 있다 보면 지지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피로감이 커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나올 걸로 보이는데 선언은 안 하고 검증도 시작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분은 대체 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제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 안에 정리가 돼야만 본인이 대선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넘어가고 7월, 8월 돼도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저런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요, 제가 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피로감이 커져서 다른 후보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Hello, everyone.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And I want to thank you again for the meetings today, Mr. President, particularly our long private meeting. I appreciated that a great deal.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Thank you. Well, first question I'm told is, Can I ask a question to President Moon? And if President Biden has pushed you to take a tougher stance when it comes to China's posture towards Taiwan. good luck.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만 해역의 어떤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Nancy Cordes, CBS.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I have one question about North Korea and one question about Israel. We've changed this one question thing, haven't we? Two foreign policy questions. You have said in the past that you would not meet with Kim Jong-un, the leader of North Korea, without certain preconditions. Yes. What are those preconditions? I think there's one more question over there. 예, 우리 여성 기자 들은 손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이지윤 기자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뿐만 아니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미국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By the way, I would just prematurely make that.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continuing to work toward getting that done. And so thank you. If you're not asking me a mean one like you usually do. It's something interesting, I think, that has not come up. President Obama says that there is footage and records of objects in the skies, these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And he says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y are. What do you think that it is?
I would ask him again. Thank you. Come on, boss, let's go.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고로 19살 김군이 숨진 지 어느덧 5년이 됐습니다. 사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와 유족들은 누더기 법에 불과하다면서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박혜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 국화가 놓였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19살 김모 군이 홀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끼어 숨졌습니다. 구의역 사고 5주기를 맞아 동료 노동자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일하며 살고 싶다. 일하며 살고 싶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한 주 동안 김 군을 추모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제로 꼽히는 건 법안 적용 대상에서 빠지거나 적용이 유예된 영세 사업자 포함 여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36%에 이르는 사망사고가 난 5인 미만 기업은 시행 대상에서 빠졌고 46%인 5에서 50인 미만 기업은 3년 동안 법 적용이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사고가 났을 때마다 그렇게 사업주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처벌을 솜방망이로 해왔거든요. 충분히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고 이제는 그 예방의 계도기간이 끝나서 노동계는 미흡한 처벌 수위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금의 하한선을 두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안 발의도 이뤄졌지만 실제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기업이 5년 사이에 안전의무를 3번 넘게 위반하면 노동자 사망에 업주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인과관계 추정 원칙도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만 피해 유족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일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조차 그 유족이 나서서 증거를 찾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핵심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882명, OECD 국가 중에서 21년째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달까지 중대재해법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확정한 뒤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시입니다.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부산 신항의 배우단지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였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사고를 낸 42톤짜리 컨테이너 운반용 지게차는 일반 지게차와 비교해 규모가 골리앗급입니다. 육중한 컨테이너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만큼 덩치가 크다 보니 사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후진할 때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법에는 지게차를 운영하는 지역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할 때 한해 출입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진하는 지게차에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이번 사고 현장에는 이른바 신호수라고 부르는 유도자가 없었습니다. 정작 신호수가 있긴 했지만 사고 시각이 공교롭게 점심시간과 겹쳐 아무도 없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신호수는 어제 배치는 어찌 됐습니까? 점심시간이 되놓으니까 아마 배치가 안 되더라고요. 작업자들이 지게차를 피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없었던 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정문에는 보행로가 있었지만 컨테이너 야적장에는 보행로가 없었습니다. 장비가 움직이는 동선과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을 구분을 해서 그 보행로를 설치를 한다 손 치면은 최소한 어제와 같은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기계만 첨단화되고 있을 뿐 안전장치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합니다. 충돌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센서나 후방 카메라와 더불어 부착을 해서 보다 그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평택항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 이후 고용부가 전국 항만 합동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터진 이번 사고.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2중, 3중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선배에게 맞아 크게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도중 6학년 학생이 3학년 A군을 때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군은 머리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고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폭행이 일어난 이후에 학교 측의 조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미얀마 군부에 의해서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쿠데타 이후 벌어진 유혈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의 가택 연금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철저한 정보 통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군부 쿠데타 이후 113일 만인 24일 처음으로 가택 연금에서 벗어나 수도 네피도의 특별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치 고문은 공판에 앞서 변호인단과 30분간 접견했는데 현재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연금돼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 지금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악천후 속에 산악 마라톤을 강행하다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케이블카가 추락해 14명이 숨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중국 북서부 간수성에서 열린 100km 산악 마라톤 대회. 경기가 시작된 뒤 날씨가 급변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추위가 몰려오면서 21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마라톤 참가자 172명 가운데 151명은 구조됐고 이 중 8명은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수성 정부는 구조대원 7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는데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의 지형과 날씨 때문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바이인시 시장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并对遇难人员表示沉痛哀悼，对遇难者家属和受伤人员表示深切的慰问。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에서 현지 시간 23일 케이블카가 추락해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마조레 호수를 낀 스트레사 시내에서 1491m 높이의 마타로네산 정상까지 운행되는 케이블카가 정상 도착 직전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3명이 숨졌고 어린이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Di cercare questi poveri corpi. I bambini sono stati portati via in elicottero, so che uno è in gravi condizioni, l'altro un pochettino meglio. 사고 케이블카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이상 멈춰 있다가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 전날 운행을 재개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 토요일 발생한 콩고 민주공화국의 니라공고 화산 폭발로 지금까지 최소 15명이 숨졌고 어린이 17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라공고 화산 폭발로 아수라장이 된 고마시. 잔해더미 속에서 막막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용암에 휩싸인 집을 가까스로 빠져나온 이 60대 여성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남편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집안에서 끝내 숨졌기 때문입니다. 대피 도중 사망한 사람도 여럿이고 100명이 훨씬 넘는 어린이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가옥 500여 채가 무너지고 이재민은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asa hivi make kifukutu ingaliki ya mingi na moshi ingaliki ya mingi na wakaaji wanakimbia na njaa na wanakosa nafasi kwenye batalala. 유니세프는 대피 과정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위한 임시 보호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암은 고마시 교외에 있는 공항 근처까지 흘러내려 인근 주택가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다행히 공항 시설을 덮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로 알려진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한 건 2002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고마에서는 250여 명이 숨지고 1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시험 종료벨이 울렸는데도 답안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봐주기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이 0점 처리를 했지만 학부모들이 감독관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학부모 인터넷 커뮤니티 디스쿨에는 지난달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중간고사 과학시험에서 종료벨이 울린 후에도 20-30초간 서술형 답안을 써서 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쓴 작성자는 시험이 끝나는 종이 울리면 펜을 놓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어길 시 부정행위로 간주해 0점 처리하며 가정통신문에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놓고 해당 학생이 전교 1등이라 봐준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학교 측은 최근 부정행위 의혹을 받은 학생의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출근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와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우선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내일 새벽에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지만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리거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일부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황사도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